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XRP ODL 결제가 인도에서 실행 중이라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플과 관련된 컨텐츠만 집중적으로 뽑아내는 더 XRPDaily.com은 최근 몇 년 동안 리플은 국경 간 지불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인도 은행들과 협력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송금 시장이 인도지만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은 느리고 수수료는 비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플 솔루션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인도 최대 민간 부문 은행 가운데 하나인 엑시스뱅크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행은 리플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빠르고 안전한 국경 간 결제 지원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인도의 다른 은행들도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되도 않는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빼앗기고 있지만 해외에서 특히 인구 대국 인도에서 이 같은 혁신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은 꽤나 인상 깊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XRP 레저 기반의 대표적인 페이먼트 시스템 숨월렛이 전자상거래 업계 자이언트로 불리는 액위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숨월렛은 액위드에 가맹돼 있는 온라인 스토어 100만 개 이상에서 결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XRP는 물론 XRP 레저 기반의 토큰을 통해서 100만 개 이상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바라보면 지금 리플의 진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XRP를 활용한 국경 간 송금 결제 혁신이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과 같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면서 일상을 파고드는 혁신입니다. 이번 숨월렛의 파트너십은 이 방향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CBDC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각국 중앙은행들과 얼마나 리플이 끈끈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느냐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 전체 조정 상황에서 XRP 시세 역시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이 같은 펀더멘털 자체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여전히 엄청 빡세게 잘 진화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XRP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분석가 잭 더 리플러는 XRP가 $300 위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을 거라는 다소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돌파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게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가 재밌는데, 과거 2014년에 사람들은 XRP는 절대 1센트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2017년에는 절대 XRP는 $1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XRP는 절대 새로운 신고가를 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점이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가 돌파는 $3.56 돌파를 의미하고, 이후 과거의 1센트 전후부터 상승한 비율만큼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게 $304가 될 수 있다라는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현실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숫자를 제시하면서 역시나 XRP 빠돌이다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차트적인 부분들 말고 리플과 미국 정관계 인사들이 얽히고 설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바라보면 어쩌면 정말 리플은 세계 준비 통화를 목표로 세팅된 솔루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데, 왼쪽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리플 관계자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양반은 대통령 직속 미국의 43대 회계 책임자를 지낸 로사리오스, 이 양반은 지금 리플 이사회 멤버입니다. 대표적인 백악관과 의회 커넥션 라인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이 양반뿐만 아니라 이사회 멤버 출신인 마이클 바는 지금 연준 부의장이고, 이사회 의장인 샌디 오코너는 JP모건에서 규제 책임자로 일했던 양반입니다. 각계각층에서 핵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물들을 리플 이사회 등 여러 자리에 배치를 해놓은 게 리플이고, 이런 리플이 지금 미국 SEC의 너저분한 소송 대상이 돼서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돈을 쓰고 있다라는 참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SEC로부터 가장 먼저 소송을 당한 리플은 너저분하고 귀찮고 또 소모적인 소송 리스크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모습 여전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번 1분기 마케팅 보고서, 그러니까 증시로 치면 실적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꽤 건실합니다. 먼저 1분기 XRP 판매는 3억 6,106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건 이전 분기에 2억
2,631만 달러 대비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XRP 레저에서의 온체인 활동 역시 4분기 대비 1분기에는 34% 증가한 1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유지했고, 중앙화 거래소의 XRP 1일 거래량 역시 1분기에 1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규제 이슈와 여기에 맞물려 있는 소송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를 했는데, 먼저 글로벌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유로존의 미카 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유럽의 노력이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또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규제 체제를 발표한 것, 호주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고위 관계자들과 비공개 미팅을 한 것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과는 달리 글로벌 다른 나라들은 규제 명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6일 공개된 도버트 챌린지 결과를 요약하면서 XRP 구매 의사를 증언한 SEC 전문가 증언이, 그러니까 패트릭 두디의 증언이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EC의 가장 강력한 증언 가운데 하나가 삭제됐다는 점을 일부러 작정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 판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궁극적으로 법원에 달려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나 리플랩스나 지금 법원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동일한 입장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소송과 관련된 언급을 한 건 역시 꽤나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약식 재판을 요구하는 최종 준비 서면 이미 다 제출됐고 이제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임박한 판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리플은 올해 전개된 이벤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유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소송 시점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다시 말해서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힌 것은 판결이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름의 분석을 유투데이가 제기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SEC에 대놓고 공개적인 대결 선언을 해버린 코인베이스의 입장을 놓고 XRP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한 반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SEC의 웰스 노티스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자신들은 증권을 거래 지원한 적 없다, 이렇게 강조한 게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좀 중립적으로 바라보자라면 이 같은 비판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XRP는 증권일 수 있다라는 소송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SEC와 굉장히 날선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자라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동맹군 차원 확보에서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전격 재상장을 할 가능성, 또 그것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정도 호연지기를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보여줄 수 있는 정도가 될지, 이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리플의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이 메나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카타르 국립은행과 필리핀의 대표적인 민영은행인 차이나뱅크가 리플렛을 이용하면서 이미 양국 간의 국경 간 송금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리플렛저에 올라타서 리플 ODL을 활용한 국경 간 송금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이 가만히 있어도 파트너 기업이 나서서 이렇게 ODL 확장을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이나뱅크가 밝힌 내용이 재밌는데, 2022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의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이건 그들이 필리핀 고국으로 보내는 송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차이나뱅크는 카타르 국립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렛을 통해서 카타르에서 필리핀으로의 송금을 진행하고 있다. 카타르 국립은행은 메나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이고, 동시에 리플렛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경 간 송금의 국제적인 플랫폼이다. 디지털화를 활용한 송금은 더 편하고 빠르고 보안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현행 시스템을 개선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필리핀 민영은행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번 리플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ODL 활용성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리플 파트너가 나서서 ODL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리플의 파트너는 산술급수로 늘어나는데 ODL의 확장성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상황, 이런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난데없이 SEC와의 비공개 미팅 일정이 잡혔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게 전격 합의 가능성으로 해석되면서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바탕 난리 아닌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논란을 촉발시켰던 것은 블록체인 데일리의 바이럴 트윗이었는데, 확인되지 않은 출처라고 밝히면서도 5월 8일이라는 날짜를 찍어서 리플 SEC 비공개 회의 이렇게 트윗을 날려버린 겁니다. 아주 열광적이다 싶을 정도로 이게 관심을 받게 됐고, 루머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폭스 비즈니스에서 리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엘레노어 테렛이 등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트위터 루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름의 교통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 것은 논란의 당사자,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출처라는 희한한 멘트를 날리면서 5월 8일 비공개 미팅을 보도한 블록체인 데일리의 해명입니다. 트위터에 퍼진 루머를 미확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일부 독자들은 화를 내고 있는데, 트위터에서는 미확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충분히 명확하고 독자들에게 루머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앞으로 미확인 루머를 보도할 때는 더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개소리를 멀쩡하게 해명이랍시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밖이나 이 기레기 성격의 기사들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어쩜 이렇게 똑같나 모르겠습니다. 과연 리플 소송 결과는 언제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나름 커뮤니티에서 목소리가 먹히는 사람들이 잇따라서 나름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애슐리 프라스퍼가 제시한 내용을 FX 스트릿이 받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약식 재판 브리핑에서 6개월이 되는 7월 2일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날은 일요일이라서 7월 4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사실 소송 판결 시점은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말고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런저런 과거 사례를 대입시키면서 나름의 가능성이 있는 날짜들을 나름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건데, 꼭 이 날짜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관점보다는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당장 내일 판결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 드디어 도래했구나, 이 정도 관점이 가장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리플 사건이 과연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과 같은 일반성을 가졌을지 여부인데, 이 역시 토레스 판사의 관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같은 홀더들은 막연한 기대감은 조금은 내려놓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자사가 직접 투자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조지아 커스터디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이 회사가 일본 SBI 홀딩스가 주도하는 시리즈 A 라운드에서 3,600만 달러를 조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SBI 홀딩스가 조지아 커스터디의 2대 주주라는 겁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백업해주고 있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의 2대 주주가 리플에 가장 많은 외부 투자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SBI 홀딩스라는 것. 그런데 스탠다드 차타드가 거의 암호화폐 전문 기업 수준의 분석과 전망을 요즘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레거시 금융의 변화 양상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요즘 부쩍 코인베이스 재상장 이슈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소송 종료 이후에 연타가 될 가능성, 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코인베이스 재상장, 이걸 통한 미국 내 XRP 유동성 재확보, 이런 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번에 코인베이스와 리플의 법률 책임자가 회동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코베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이 리플로 찾아가서 리플 영역에서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를 만난 겁니다. 과연 이 두 회사의 법률 책임자들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XRP 재상장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최근 SEC를 상대로 코인베이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리플과 코인베이스는 SE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공통 분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리플 소송 결과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두 회사의 법률 책임자들이 만나다 보니까 꽤나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폴 그레왈은 최근 XRP에 대한 재상장 조건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언급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폴 그레왈은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한창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던 지난 3월에 싱킹 크립토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XRP의 코인베이스 재상장과 관련된 3가지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먼저 법원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코인베이스가 XRP 거래를 재개할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을 놓고도 몇 가지 검토 사항이 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판사의 논리적인 추론이 어떤 건지, 판결의 근거는 뭔지, 항소 법원에서 결정을 철회할지 여부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자체 평가는 어떨지 이 3가지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요약하면 소송에 승소하면 바로 XRP 재상장할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먼저 XRP를 손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플 소송 과정에서 리플 측을 지원하는 아미커스 브리프를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던 만큼 긍정적인 상황이 기대되는 부분도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를 날렸던 사람이 리플 법률 책임자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그러니까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과 관련해서 SEC의 답변을 요구한 코인베이스의 청원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SEC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1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답변 제출일로부터 7일 안에 이에 대한 의견을 코인베이스는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화폐 기존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해 달라고 청원을 한 건데 과연 SEC가 이번에 또 어떤 이상한 답변을 내놓을지 이 역시 관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시세보다 어쩌면 소송 이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아주 비전적인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CBDC 기업들 경쟁력을 비교했더니 리플이 1등 먹었다라는 겁니다. 2001년 설립된 디지털 부문 컨설팅 기업 주니퍼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인데 나름 구력이 20년이 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CBDC 연구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15개 경쟁 기업들을 비교했는데 1위로 리플을 선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은 R3와 스텔라, 마스터카드, FIS, 컨센시스 등을 포함한 15개 기업들과 비교 평가를 거쳐서 1등으로 선정됐는데 주니퍼 리서치는 CBDC 기업들 중 리플은 확고한 1등 리더로 선정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사는 2030년까지 CBDC 거래 규모가 21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점도 예측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리플이 목표로 잡을 수 있는 시장 규모가 2130억 달러라는 겁니다. 올해 CBDC 거래 규모는 1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고 진정한 잠재력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타날 것이다. 급진적인 성장 잠재력은 26만 % 이상이고 CBDC는 현재 파일럿 프로젝트로 제한된 초기 단계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본궤도에 오르면 26만 % 이상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멀쩡한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왜 리플을 1등으로 선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문구도 있는데 국경 간 결제는 현재 비용이 높고 거래 속도가 느리지만 이 영역은 CBDC 개발의 초점이 아니다. CBDC 채택은 국가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는 것은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의 의무사항이 될 것이다. 더 넓은 결제 산업이 CBDC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리플은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하면서 각국 여러 나라의 CBDC를 모두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서 교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중치 먹고 1등 먹은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은 이미 몬테네그로와 부탄, 팔라우 등에서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유로존과 영국에서도 여러 그룹과 재단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중앙은행이 7년 전부터 CBDC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술 파트너로 리플과 함께했다는 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규모가 올해 1억 달러 돌파하고 7년 뒤에 2130억 달러를 찍을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왜 리플에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영상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